네, 특집 정치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대 총선은 집권 여당의 압승, 제1야당의 참패로 끝이 났죠. 민주당은 180석, 말 그대로 슈퍼 여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있었던 선대위 회단식에서 이해찬 대표는 의석에는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며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거론했습니다. 2004년에 152석의 단독 과반을 확보했었지만 결국 갈등 끝에 정권을 내줬던 그 아픔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회단식 소식, 또 관련 민주당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총선 후 처음으로 갖는 공식 행사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선대위 그리고 당선인들이 다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자, 언뜻 보기에도 이 카메라 앵글을 꽉 채울 만큼 정말 많은 숫자인데요. 비는 추적추적 내리지만 서로 담소를 나누는 등 분위기는 화기애애합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자, 이해찬 대표는 방명록에 나라다운 나라를 이라는 문구를 적었는데요. 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상식이 상식으로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캐치프레이즈였죠. 과반을 훌쩍 넘긴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선배를 마친 뒤엔 여의도 민주당 당사를 향해서 선대위 회단식을 가졌는데요. 자축보다는 책임에 더 무게를 실었습니다. 우리 양당은 그 성원에 보답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주신 의석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릅니다. 자, 이해찬 대표는 정치인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는 투명한 어항 속에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도리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열린우리당의 기억을 소환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그 아픔을 우리는 깊이 반성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국회뿐만 아니고 정당을 잘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앞에 조금이라도 오만이나 미숙, 성급함이나 혼란상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투톱이 동시에 열린우리당을 소환한 건 17대 총선의 정치 지형이 이번 총선 결과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의 한복판에서 치러진 2004년 총선에서 집권당이던 열린우리당은 152석, 단독 과반을 차지했는데요. 이른바 4대 개혁 입법을 성급하게 추진하다 논란 끝에 좌초됐고 여야 관계 악화에 당내 계파 갈등까지 겪으면서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 결국 정권을 내주게 됐죠. 자, 비례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공동대표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촛불 시민은 당신의 거취를 묻고 있다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저격하는가 하면 개인적으로 상상의 날개가 돋는다. 보안법의 철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열린우리당이 추진했던 4대 입법 가운데 첫머리에 올랐던 내용입니다.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새로운 의제를 설정할 때는 우선순위와 완급을 가려서 해야 한다면서 애둘러서, 그리고 이해찬 대표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해달라며 입단속을 주문했습니다. 민주당은 연합정당에 참여하신 소수 정당에 항상 우호와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만 등원하시기 전까지는 연합정당에 소속되어 계시므로 민주당과 다른 당선자분들의 입장을 고려하셔서 말씀과 행동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네, 민주당은 총선은 끝났지만 본격적인 코로나 경제 전쟁이 시작됐다면서 경제민주당, 일자리 민주당이 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긴급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야가 빨리 만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자, 들어가서 관련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예, 선거가 끝난 지 이틀이 지났는데요. 여야의 향후의 계획, 또 반응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을 살펴보고 있는데 180석, 말 그대로 슈퍼 여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조된 것은 책임, 또 겸손이 강조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야당의 발목 잡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입법부 권한 중에 단독 개헌을 빼면 모두 다 할 수 있게 됐고요. 또 반대로 그 책임도 스스로 져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오늘 아침 일찍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면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나라다운 나라를, 또 시민당 최백은 대표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방명록 메시지를 적었는데 모두 다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만큼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 국정 운영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어서는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 당사에서 합동 선대위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처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 건 정치 인생 처음이다라면서 21대 국회는 우리 현대 정치사에서 좀 질적으로 다른 국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인은 투명한 어항 속에 산다면서 또 개인적인 언행을 조심하라는 당부와 함께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반성해야 한다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낙연 선대위원장도 아픈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서 오만이나 성급함을 드러내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1대 국회는 우리 현대 정치사에서 20대까지 국회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차원과 성격이 다른 국회가 되겠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국회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였고 그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 당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열린우리당을 기억한 건 당시 이제 2004년 때 그 논란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단독 과반을 확보하고 개혁과제를 좀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여러 갈등이 좀 생겼고요. 또 당내 개파 갈등도 좀 있었죠. 예,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역풍 속에서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얻었습니다. 당시에 초선 숫자만 108명이었는데 이분들이 자기 주장이 워낙 세다 보니까 열린우리당 내에서 108번뇌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초선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통솔이 잘 안 된 겁니다. 초선원들이 저마다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당 지도부에서는 뭐가 당의 공식 메시지냐 좀 어려웠고 당 지도부의 말을 초선원들이 다 따르지 않으니까 108번뇌였다 그랬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17대 국회 열리자마자 이른바 4대 개혁 입법을 추진을 했습니다. 사학법, 그다음에 과거사법, 그다음에 국가보안법, 그리고 예. 언론개혁법 등 이 4개 법안을 추진을 했었는데 이것도 강경한 판은 예를 들어서 국가보안법의 예를 들면 강경파는 폐지를 해야 된다. 온건파는 야당과 합의를 해야 된다. 예. 이 논의 속에서 결국 천정배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기도 했었습니다. 당장 어제 시민당 우희정 대표가 국가보안법 철폐 언급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당내 갈등으로 좀 번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의 이 선거 싱크탱크를 이끌어온 양정철 민주연구 원장도 자리를 내려놨습니다. 이 양 원장은 지난해 5월 이 민주당 민주연구원장직을 맡고 사실상 선거 실무를 맡고 또 인재 영입 과정도 주도를 해왔었죠. 자, 이렇게 선거가 끝나자 이제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라는 건데요. 양 전 원장은 너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 주셔서 이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당을 떠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양 전 원장이 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청와대에 들어갈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본인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며 선은 그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그 대통령님을 도와서 잘 헤쳐나가 주실 거라고 믿고요. 편안하게 당을 떠나갑니다. 혹시 앞으로의 계획 좀 그냥 좀 여기저기 많이 아파서 좀 쉬고. 자, 예, 일단 뭐 좀 쉰다고 하는데 나중에 또 킹메이커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일부 당선인들 사이에서는 민주당의 당선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검찰개혁 목소리 사실 검찰개혁은 당연히 돼야 되는데 윤석열 총장을 직접 타깃으로 해서 지금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른바 이 친조국 인사로 분류되는 당선인이 둘 있죠. 이 민주당 김용민 경기 남양주병 당선인과 김남국 경기 안산 단원을 당선인인데, 자, 김용민 당선인은 민변 출신으로 법무부 검찰개혁위에서 활동을 했고요. 미래통합당의 조국 저격수로 불린 주광덕 의원과 맞붙었습니다. 김 당선인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론사 기자와 검찰 간부 간 유착 의혹과 관련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글을 두고 검찰총장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게 만약에 맞다라고 하면 검찰총장이 권한을 남용해서 감찰을 맡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분명히 감찰 권한이 그 감찰본부에게 있는데 그 감찰을
그 인권부로 지금 넘겼단 말이에요. 인권부에서 조사해라. 그렇죠. 인권부에 그것은 또 그 감찰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의 일련의 행동들인 거죠. 네, 앞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관련 사건 감찰 개시 보고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대면 보고한 후에 이뤄진 것이고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 절차를 지켜 보고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대검 관계자는 한 부장이 근거로 제시한 규정에는 검찰총장 판단에 따라 감찰을 중단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 이렇게 반박하면서 또 SNS 글 내용도 일부 사실과 다르고 감찰이나 진상조사의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은 외부에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용민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련한 수사를 뭐 방해하고 있다, 뭐 지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예.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조금 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련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대검 인권부장으로부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채널 A와 관련된 채널 A의 취재 그리고 MBC가 보도한 사안과 예. 관련한 그 고발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게 서울 남부지검에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걸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라고 지시를 했고요. 특히 이 불상의 현재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공식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은 검찰 관계자의 인권 침해 그리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예, 인권부에서 진상 조사가 되는 대로 뭐 보고서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김남국 당선인도 본인의 이제 옛날에 성인 관련 콘텐츠를 하는 팟캐스트에 나간 발언들이 선거 직전 논란이 됐었잖아요. 근데 검찰이 바로 선거 수사에 착수했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네, 김남국 당선인은 조국 수호 집회를 주도를 하고 또 조국 백서의 필자이기도 하죠. 이 선거일을 얼마 앞두고 자신이 과거에 출연을 했었던 유료 성인 팟캐스트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좀 동조했다 이런 의혹 예. 제기가 있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이 김 당선인과 팟캐스트 제작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검찰이 이 사건을 서부지검 형사 5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오늘 하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 당일까지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것은 일정 부분 선거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시민당의 우희정 대표는 아예 윤석열 총장의 이름을 직접 거론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에 앞장선 조국 장관의 사퇴를 유도했을 때 그는 씩 웃었을 것이라면서 서초동에 모였던 촛불 시민은 당신의 거취를 묻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야당에선 우 대표를 직접 또 겨냥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통합당 김용태 의원은 선거에 졌지만 할 말을 해야겠다면서 우희종의 하늘을 찌르는 오망방자는 무엇인가? 기다렸다는 듯이 윤석열 총장의 목을 베겠다고 나선 건 후한무치다. 전쟁에 이겼다고 전쟁 전에 저지른 범죄가 다 무죄가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뭐 이 부분을 두고도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윤석열 총장이 그 선거 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 집행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여권 일부에서는 반발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검찰 입장에서는 이 선거 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다 보니까 사실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착수를 해서 좀 속도를 예. 내는 측면이 있잖아요. 뭐 관련해서 좀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검찰은 어제 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상직 민주당 당선인의 선거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 선거 사범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여권 인사 배우설이 제기된 라임 자산 운용 환매 중단 사건과 이 신라젠 불법 주식 거래 사건에 대한 수사도 재개를 했는데요.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도 다시 수사할 걸로 보입니다. 아시겠지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지난 1월 말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이 검찰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뭐 이것들을 좀 고려한 상황에서 이들의 기소 여부는 총선 이후에 결론을 짓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자,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 등은 이번 총선에서 당선돼 이 배지를 받게 됐습니다. 예, 다른 얘기도 알아보도록 하죠. 사실 이제 총선이 끝난 뒤에 20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4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긴급 재난지원금을 결정할 예정이잖아요. 정부가 이제 2차 추경안을 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심사를 할 예정인데 민주당은 당장 다음 주부터 속도에 들어가겠다 이런 입장이죠. 네, 지금 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 총선 뒷수습을 해야 하는 야당 지도부 사정을 이해는 하지만 지금 꼭 해야 하는 일에는 시간을 할애해 주길 바란다면서 조속한 여야 협상을 요청했습니다. 야당도 황교안 대표가 100%를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정부와 좀 다르게 국회는 100%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추경 처리 외에도
이 국회 마지막에 우리가 한 번은 열어서 마지막으로 처리할 법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제가 잠시 후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현재 미래통합당은 황교안 전 대표 사퇴, 또 심재철 원내대표의 낙선 등으로 리더십 공백이 빚어지는 상황입니다. 추경안 처리가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여야의 원내수석이 이런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난다, 이렇게 하지 않았었나요? 네, 원래 오늘 이 더불어민주당의 윤우덕 그리고 통합당의 김한표 원내수석이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만나서 이 추경안 상정,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는데 예. 결국은 불발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당 사정이 협상을 할 여유가 좀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원래 민주당의 계획은 일단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 정부로부터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청취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즉시 가동해서 빠르면 24일쯤에는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금 야당과 의사일정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20일 이 정부의 시정연설도 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민주당은 이 야당과의 대화가 좀 미뤄지는 동안 일단은 이 당정 간 좀 이견이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70%를 줄 거냐 다 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내일 모레 일요일에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서 좀 조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부가 이제 원래 정부안은 소득 하위 순으로 해서 70%까지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였고, 다만 선거 국면에서 야당도 그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전 국민에게 주자, 이렇게 의견이 나왔었잖아요. 일단 정부안만 놓고 보면, 정부가 이제 추진하는 방안만 놓고 보면 재산이 일정 부분 있는 사람은 소득과 상관없이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제외하겠다, 이런 방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소득이 낮더라도 공시지가 15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1년에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는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공시지가 15억 원은 시세로 치면 약 20억 원에서 22억 원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고요. 금융소득 2천만 원은 약 12억 5천만 원의 정기예금을 보유한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소득이라고 합니다. 반장한테 좀 물어볼게요. 이게 이제 100%냐 70%냐. 제가 오늘 듣기로는 정부의 아주 고위층 관료도 여당에서 물론 다 주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지금 정부는 70% 안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여당 안대로 하면 3조 원 정도가 더 필요한데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는 70% 안으로 가겠다는 건데, 반장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조익신 반장은 혹시 좀 부티가 나 보이는데 70%를 넘는 저점은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부티가 나 보이나요? 그냥 한 말을 예,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제가 좀 당황스럽잖아요. 예. 저는 국민 계세주의자인데 저는 예. 모든 국민 세금 내니까 이런 예. 것도 다 줘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100% 다 줘야 된다. 최종현 반장 의견. 저는 부티는 안 나나요? 네. 그건 빼고 얘기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게 되면 거기에서 오는 불필요한 또 행정력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 지금 어디까지가 방금도 이제 소득 기준을 가지고 정하지만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또 제외를 하겠다. 그럼 또 어디까지 그 기준을 삼을 것이냐를 정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또 행정력이 낭비가 될 것 같고, 사실 앞서도 저희가 여러 번 전해드린 바 있지만 사실 이걸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100원 차이로 받을 수 있고 없고의 예. 차이가 정해지잖아요. 과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또 불로 혼란은 어떻게 또 수습을 할 건지에 대한 차원도 있을 걸로 보이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좀 입장을 밝혀보자면 100% 지급을 하고 고소득자나 나는 이건 굳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기부를 한다거나 예. 이제 받지 않는다거나 그런 식의 좀 조치가 이루어지면 저도 어떨까 최종혁 싶습니다. 반장 의견에 찬성인데요. 일단 여러 행정력 문제, 또 구간에 있는 사람들의 불만들도 나올 것이고, 일단 또 여당이 약속했는데 선거에서 압승을 했잖아요. 그럼 지켜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다 주고 나는 사실 이 100만 원 필요가 없다, 이런 분들은 쉽게 기부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부티가 나니까 신현 반장도 물어볼게요. 저는 원래 이게 만약에 복지 차원이라면은 조금 이렇게 퍼센트를 나눠서 선별적으로 하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재난 상황이고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 가지고도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런 명목으로 주기 때문에 이런 행정력이나 이런 거 다 감안해서 다 주면 어떨까 싶은데, 문제는 재원이죠. 예. 결국은 이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문제 때문에 지금 정부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걸 주는 게 목적이 이제 어려운 분들은 생계 유지도 있지만 소비 진작을 위한 것도 있잖아요. 예. 받으면은 저는 쓰는 건 자신이 있고, 그래서 부장도 그건 다 자신 제가 있습니다. 70%일 때는 부장이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100% 주면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소비 진작을 위해 저희에게 맛있는 걸 사주시는 예. 그런 아름다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거는 근데 받으면 100% 지급을 뭐 그것과는 별개로 뭐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네, 저희 여기 또 엊그제도 하지 주변 않았나요? 엊그제도? 네, 상암동 일대 지방상권에 제가 많은 도움을 주고 그럼요. 있습니다. 예, 소상공인들의 좀 그 소비 진작을 좀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좀 참여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주변 상권이 계속 어려워해서 제가 아는 상암동 사장님들이 꽤 있는데 어쨌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원래 물어보려고 하는 거는 자산 기준으로 소득당에서 제어해야 되는 게 공시지가 15억 원 이상의 부동산이었는데 혹시 조희 신반장이 그런 건 아니죠? 예. 전 집이 없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석순 반장이 계속 기다려세요. 미래통합당은 총선 패배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 사퇴로 당 구심점마저 없어졌습니다. 탁 안팎이 뒤숭숭한 상황인데요. 사실상 난판 상황인데 새 선장, 즉 새 지도부에 대한 얘기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고석승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국민께 집권 세력을 능가하는 유능한 대안 세력이라는 믿음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보수 우파로서의 가치와 품격도 놓친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주신 회초리를 달게 받겠습니다. 네, 미래통합당이 오늘 총선 이후 첫 최고위원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중앙선대위원회 해단식도 가졌습니다. 총선을 마치고 당 주요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하나같이 표정이 안 좋습니다. 당연히 선거에서 패배를 했으니까 표정이 좋을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유독 분위기가 무거워 보이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당 주요 관계자들 모습 한 명씩 보죠. 자, 먼저 정미경 최고위원 낙선했습니다. 자, 그리고 신보라 최고위원 낙선했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준석 최고위원도 낙선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재원 정책위 의장은 낙천했습니다. 공천을 받지 못했죠. 자, 해단식 모습 이어서 보시면요. 자, 왼쪽에 유정복 인천선대위원장도 낙선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심재철 원내대표도 낙선했습니다. 이진복 선대본부장은 불출마 선언을 하고 총선에 나오지 않았고요. 자, 다음 한번 보시면요. 자, 이 보시는 게 미래통합당 당대표와 원내대표 그리고 최고위원들인데요. 불출마 선언을 한 김광림 최고위원과 현직 도지사인 원희룡 최고위원을 제외하고 모두 지역구에 출마했는데 딱 한 사람, 조경태 최고위원만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당 지도부 대부분 다음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 겁니다. 당 대표는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지도부 대다수는 총선에서 낙선하고 정말 말 그대로 첩첩산중 설상가상인 상황입니다. 당장 당 안팎에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여부, 조기 전당대회 개최 여부 등을 놓고 이런저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뚜렷하게 결론을 내진 못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사태로 일단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 심재철 원내대표 이야기 잠깐 들어보시죠. 최대한 빨리 당의 안정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지는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 또 당선자들 얘기들을 들어서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동안의 관례에 비춰보면 먼저 비대위원회를 꾸려 당을 정비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벌써 구체적인 인물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도부가 붕괴됐기 때문에 예.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나는 봅니다. 우리 내부에는 비대위원장감이 없다고 나는 봅니다. 카리스마도 있고 또 오랜 정치 경력도 있고 또 민주당이나 우리 당에서 혼란을 수습해본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이름이 여기저기에서 우선 거론되고 있는데요. 황교안 전 대표도 김종인 위원장에게 당을 추슬러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이야기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사퇴 기자회견을 하기 전 당을 추슬러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통합당이 지금 멍하니 있으면 안 됩니다. 지난 3년을 그런 식으로 지나와서 이번에 이런 꼴이 된 겁니다. 하지만 김종인 위원장은 비대위를 맡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자, 뭐 비대위도 좋고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건 황골탈퇴, 말 그대로 뼛속까지 바꿀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선 말로는 모두가 분골쇄신, 황골탈퇴, 개혁, 혁신, 반성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저희들 반성하고 앞으로 미래통합당 더욱더 본골쇄신해서 재창당에 버금가는 당 쇄신 작업에 매진하겠습니다. 낙선한 후보들도 낙선 인사를 통해 모두 반성과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일단 과거 사례를 되짚어보면 어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당사를 보면 당명이 참 많이도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 민주, 진보 계열 정당이 자주 이름을 바꿨었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보수 계열 정당이 이름을 자주 바꾸곤 합니다. 미래통합당 사례 한번 보실까요?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바꾼 게 2012년인데 5년 뒤인 2017년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꿨죠. 그리고 3년여 만에 미래통합당으로 다시 바꿉니다. 바꾼 시기를 보면 대부분 중요 선거를 앞두고 있거나 또는 선거 직후입니다. 이 당명 변경 이유는 거의 비슷합니다. 혁신, 통합, 쇄신 등이었습니다. 우리의 새 이름은 겉모습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과 고뇌의 산물입니다. 저희가 통합을 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혁신이고, 두 번째는 확장이고, 세 번째는 미래였습니다. 혁신도 좋고 개혁도 좋고 통합도 좋습니다. 다만 혹시나 당명 하나 바꾸고 다 바꾼 듯 손 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밝힌 대로 개혁과 혁신만 제대로 하면 당명이 무엇이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미래통합당 이야기 들어가서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예, 2012년에 비례를 만들고 당시 새누리당으로 이름도 바꿨을 때는 마치 환골탈태한 것처럼 비춰져서 당시 선거에선 다 이겼었죠. 그런데 계속 탈퇴, 그러니까 색깔 바꾸고 이름 바꾸고는 잘 해왔는데 환골, 뼈를 바꾸지 못해서 이번엔 유권자들이 안 바뀌었구나, 이걸 제대로 안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 일단 당장 리더십 공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초 황교안 대표가 당 대표에 오른 뒤에 크게 잘한 것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큰 대과도 없었습니다. 평가는 엇갈리지만 지난해 장외투쟁도 사실상 황교안 대표가 이끈 셈이었습니다. 또 총선을 앞두고 바른정당 출신 유신민계 의원들 그리고 이현주 의원 등과 함께 미래통합당을 창당한 것도 보수 진영 입장에선 나름의 성과라면 성과입니다. 하지만 선거 패배로 황교안 대표가 갑자기 물러나고 당 지도부까지 대부분 낙선을 하면서 당장 당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갈 사람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자, 일단 당원 당규에 따라 심재철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 대행을 맡기로는 했는데요. 다만 이 심재철 원내대표의 이 직무 수행을 놓고도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조경태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 직전에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견이 좀 서로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낙선하지 않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좀 계셔서 권한 대행을 하시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습대책위원장을 당선자 가운데서 좀 신망 있는 분으로 해서 이제 수습을 하면서. 예, 어제 이제 미래통합당의 주영 의원과도 인터뷰하면서 얘기를 듣긴 했는데 당 중진이 좀 나서야 되는데 이번 선거에서 사실 당 중진이 당선된 사람들 자체가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한 이 심재철 원내대표부터 나경원, 정우택, 이혜훈 의원 등등 당내 중진 상당수가 낙선했습니다. 현역 의원은 아니었지만 대선 주자급으로 당내에서는 분류를 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낙선을 했죠. 그리고 당대표, 원내대표를 지낸 김무성 의원, 유승민 의원, 김성태 의원 등은 아예 불출마를 했고요. 또 이렇게 예를 들면 좀 실감이 납니다. 20대 국회에서 통합당 원내대표가 5명이었는데요. 예. 정우택, 김성태, 나경원, 심재철, 정진석이었는데 정진석 의원만 지금 21대 국회에 입성을 해서 살아남았습니다. 한 명만 살아남았고요. 참고로 민주당의 20대 국회 원내대표는 우상호, 우원식, 홍영표, 이인영 총 4명이었는데 이번에 모두가 당선이 다 됐습니다. 네, 다선 의원 순으로 이 생환자를 꼽자면 주우영 의원, 정진석 의원, 조경태 의원 정도가 5선에 성공했고요. 이명수 의원, 홍문표 의원 등이 4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현역 의원 외에 서병수 전 부산시장도 이번 당선으로 5선 의원이 됐고요. 박진 전 의원과 권영세 전 의원도 4번째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됐습니다.
자, 물론 뭐 당 바깥으로 넓혀보면 이상환한 중진급 인사 꽤 있습니다. 이 공천의 반발에 탈당한 다음 무소속으로 출마한 중진 상당수가 자, 이번에 통합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에 성공을 한 건데요. 자, 무소속 당선 5명 중 4명이 통합당 출신의 중진 의원입니다. 자, 윤상현, 권성동, 김태호, 홍준표 이렇게 4명이죠. 자, 그래서 이들의 복당 여부 또 복당 시점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당 내에서는 벌써부터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둘러 복당을 받아줘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이 복당을 서둘러 추진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앞서 황교안 대표는 이 무소속 출마한 이 후보들에 대해서는 복당을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는데 정작 본인이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당 지도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홍준표 전 대표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복당 관련 질문 자체에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복당부터 되셔야 될 텐데 복당은 뭐 쉽게 빨리 될까요? 나는 거기는 그 질문을 아주 불쾌한 질문으로 무례하고 불쾌한 질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요? 그 질문하지 마세요. 제가 배경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이제 소인배라고 하셨는데 배경 설명도 안 듣겠습니다.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청취자들한테만. 전화 끊습니다. 그것은 불쾌하고 무례합니다. 이 당을 내가 25년 지킨 사람을 어떻게 떠내기들이 들어와서 당 안방을 차지하고 주인을 내쫓으려고 합니까? 그리고도 또 주인을 갖다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도대체 그게 하고 무리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예, 전화를 그런 질문하면 끊겠다고 홍준표 전 대표가 얘기했는데 끊었었나요? 끊지 않고 계속 보시는 것처럼 들으신 것처럼 인터뷰를 이어갔습니다. 예. 지금 미래통합당이 10년 가까이 계속 해온 말이 혁신, 쇄신, 한골탄텐데 25년 있었으니까 내가 주인이다. 요거는 사실 혁신, 쇄신과는 배치되는 말이어서 예. 홍준표 전 대표는 저희 앞에 프로그램 뉴스온과도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도 복당의 질문이 나오니까 무례하다. 그런 질문 나오면 기분이 나쁘니까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이때는 좀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있는 이 국민의당과 통합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던데요. 네, 주호영 의원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안철수 대표의 연대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자 안 대표와 통합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아 빨리 합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통합당의 개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주 말하는데 본인이 당에 와서 개혁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 측은 국민의당과 미래통합당의 생각의 차이가 아주 크다. 통합을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잘라 말을 했습니다. 안 대표 입장에서는 과거 그 새정치민주연합에 참여를 했다가 실패했던 기억도 좀 작용을 한 걸로 보입니다. 비대위 구성과 별개로 어쨌든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는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도 일반 의원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구체적으로 패배 원인을 나름 분석을 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의견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자, 우선 이준석 최고위원은 보수 유튜버들한테 휘둘리는 이런 수준의 정당은 이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장제원 의원은 공천 파동에 대한 책임, 민심과는 동떨어진 전략과 메시지, 매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권위의식 가득 찬 무능한 우물쭈물은 과거라 치부하더라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오싹함을 느낀다 이렇게 본인의 페이스북 글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이 김종인 선대위원장도 오늘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보수 찾으면 희망이 없다.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대안을 제시해줘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막연하게 보수라고만 얘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으면 그 정당도 탄핵을 당한 것과 같다라고 했고요. 다만 통합당이 정신 차리고 좀 대처만 잘하면 다음 대선에서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예, 일단 당내에서는 미래통합당의 새 사령탑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좀 많은 것 같고요. 심재철 원내대표도 가서 부탁을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좀 있는데 다음 주 초반에 김종인 위원장이 승낙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여야 얘기를 해볼 텐데요. 여야의 위성 교섭단체 얘기입니다.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 이번 총선을 앞두고 사실 급조된 위성 정당들인데요. 총선이 끝났으니까 이제 원대 복귀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의원 수가 확보됐으니까 1명에서 3명 그러니까 20명을 만들어서 각각 교섭단체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나란히 등장한 자매당과 형제당.
총선이 끝나면 형제자매를 찾아 본가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좀 묘하게 돌아갑니다. 먼저 운을 띄운 건 미래한국당입니다.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우리가 모셔오면 교섭단체 가능하기 때문에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일들을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선거용 위성정당에 이어 이번엔 위성교섭단체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장 180석의 슈퍼여당과 1대1로 싸우느니 차라리 자매정당 둘이서 편을 먹고 1대2로 붙는 게 더 낫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20대 국회에서 제3교섭단체였던 과거 국민의당, 지금의 민생당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 듯합니다. 원구성 협상부터 국회 본회 일정까지 캐스팅 보트를 행사했습니다. 또 국회 부의장직을 비롯해서 국회직도 쏠쏠하게 챙겨갔습니다. 이 민생당의 자리를 21대 국회에서 미래한국당이 차지하겠다는 구상인 겁니다.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꼼수입니다. 선거 때는 두 번째 칸 한몸이라고 외치더니 이제 와서 우린 다른 정당이다. 그래도 야권에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멍청한 아이디어. 지금 우리가 힘을 합쳐도 거대 여당을 대적하기가 어려운데 또다시 분열하고자 하는 것은 조그만한 당의 권력 하나 차지하려고 하는 멍청한 아이디어다. 당이 통째로 망하는 아이디어다. 더불어민주당도 일단 미래한국당의 교섭단체 움직임에 날을 세웠습니다. 미래한국당이 제3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이를테면 국민들께는 분명히 위성정당으로 지지해달라 이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3교섭단체로 서로 이렇게 분신술을 쳐서 교섭단체를 둘 따로 갖는다는 상식을 벗어난 일이죠. 그런데 꼬리표를 하나 달았습니다. 미래한국당이 제3교섭단체를 만든다면 민의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데자뷰라고 할까요? 어째 위성정당이 처음 만들어질 때와 상황이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사실 위성정당이란 말 학창시절에 북한 정치를 배울 때 처음 접한 단어입니다. 빼어난 코로나19 대응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한껏 높아진 이때 제발 국격에 맞는 정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여당 입장은 위성교섭단체는 안 되는데 야당이 만들면 우리도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 만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저도 이제 위성정당 학교 다닐 때 북한에나 있는 것으로 배웠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일단 이번 총선에서 보긴 봤습니다. 부장도 고등학교 때 북한 정치 배우셨다고 했고 조반장도 배웠다고 했는데 비슷한 세대예요. 저는 세대가 달라서 처음 들어보는. 예. 옛날 그건 사람? 제가 신혜원 반장이 고등학교 다닐 때 책을 제가 보진 않았으니까 모르고. 예.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 북한의 위성정당이 뭘 말하는 거예요? 아까 시지 나왔었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노동당이 있고 조선민주주의 사회당이 있고 청우당이라는 당이 있는데 두 당은 이제 위성정당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사실상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렇죠.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노동당의 북한은 일당 독재인데 사실상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일당 독재를 하는데 너무 일당 독재를 대놓고 하기 뭐하니까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우리도 다당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익신 반장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위성 교섭단체에 대해서는? 교섭단체에 대해서? 예. 저는 제 PT에서 말씀드렸지만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예. 비례 투표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을 만들 수 있는데 교섭단체까지 구성한다는 거는 이건 좀 도를 넘어선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상임위원장 몫이나 또 우리가 어제도 살짝 다뤘지만 각 몫에서 교섭단체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교섭단체를 또 꼼수로 만든다는 거는 국회 내 질서를 또 꼼수로 만드는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제 부장 말씀하셨지만 돈도 더 받잖아요. 그렇죠. 네. 정당 보조금도 더 받게 되고요. 사실 일단 미래한국당 입장에서만 일단 보자면 지금 거대 여당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거의 80석 안팎으로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일단 교섭단체를 2개를 만들어서 좀 여당을 견제하자라는 취지에서 좀 입장을 보자면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좀 소위 말하는 조직식 반장은 꼼수를 하고 있지만 꼼수를 통해서라도 좀 여당을 견제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한국당 대표인 그 원유철 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정 상황을 봐서 좀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당장은 뭐 일단 합당을 할 걸로는 보이지 않는 걸 봐서는 좀 상황을 더 좀 고려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야당에서 만들고 그럼 우리도 해서 여당에서 만들면 사실 야당에서 만드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지 않나요? 사실 돈 좀 더 정당 보조금만 더 받게 되고 사실 별 의미는 국회 내에서 의미는 없어지게 됩니다. 모양만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통합당 쪽에서는 교섭단체를 만든다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이제 하반기에 출범할 예정인 공수처에 대해서 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한다. 뭔가 목소리를 더 반영시키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뭐 여야 추천 몫이 있으면 여당 목 몇 명, 야당 목 몇 명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당의 위성 정당이었지만 공식적으로 교섭단체를 만들게 되면 형식적으로는 또 야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 몫을 뭐 획득할 수 있다 그런 취지인 건데 조수진 한국당 수석 대변인의 주장입니다. 시민당으로 별도의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을 해서 야당 몫의 공수처장 추천권을 장악하겠다라는 주장이다. 장악하겠다는 거다 이런 지적을 한 건데요. 공수처장 추천위원 가운데 2명을 야당이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시민당이 가져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민주당은 통합당이 한국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지 않는 이상 시민당을 교섭단체로 만들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한국당만 순리대로 통합당과 합친다면 야당 몫의 추천위원 모두 2명이죠. 이 2명 모두 통합당 몫이란 점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에는 대통령이 속하거나 속했던 정당 교섭단체에서 2명, 2명 그리고 그 교섭단체가 아닌 그 외의 교섭단체에서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만약에 제3의 원내 교섭단체가 없이 그냥 그 교섭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두 곳만 있게 된다면 그러면 이러면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교섭단체에서 2명을 그러니까 사실 원래 야당 몫을 다 미래통합당 두 추천인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만들어도 된다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안 만들겠다는 거였고요. 21대 국회에 진출한 당선인들 300명인데 통계가 좀 나왔죠? 일단 부장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제 춘추는 잘 모르고 나이는 시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직 정치권에 들어가시면 젊은 피에 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젊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올해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평균 나이가 54.9세였습니다. 역대 최고령 국회였던 20대보다 0.6세가 낮아졌습니다. 약간 젊어진 겁니다. 20대, 30대 당선이 좀 늘어난 덕분인데요. 전용기, 류호정 당선인 등 20대 2명을 포함해서 30대의 당선인은 13명이었습니다. 정체 당선인 가운데 4.3%에 불과하지만 20대 국회 때 단 3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10명이 늘어난 겁니다. 네, 그리고 여성 당선인의 숫자도 늘었습니다. 지역구에서 29명, 비례에서 28명에서 모두 57명의 여성 당선인이 탄생했습니다. 역대 최고 숫자인데요. 20%에는 좀 미치지 못합니다. 참고로 OECD의 평균 여성 의원 비율은 28.8%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바뀌었나 이런 걸 보려면 초선 의원, 그러니까 처음으로 배지를 단 사람을 보면 되잖아요. 처음 배지를 몇 명이 달았냐면 그만큼 사람이 바뀐 거기 때문에 초선 의원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네, 초선 의원 151명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절반이 얼굴이 20대에 비해서 바뀌었다는 건데요. 18대 국회 이래로 가장 많습니다. 여야 모두 공천 과정에서 물갈이 바람이 거셌고 이 중진들을 상대로 정치 신예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는 건데요. 이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과 시민당이 85명, 통합당과 한국당이 58명입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 가운데 전과자, 물론 예전부터 이제 시국 관련된 전과자들은 좀 있었지만요. 당선인들 중에 좀 다른 전과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전과가 있는 당선인이 전체 3분의 1에 이르는 100명이었습니다.
이번 이 선거에서 이 86세대가 많이 당선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시국 사범이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음주 관련 전과자도 27명이나 됐습니다. 전과자도 많았지만 또 반대로 법조나 경찰 출신도 많이 당선됐는데요. 법조인 출신 당선인은 모두 46명으로 20대보다는 3명이 줄었습니다. 경찰 출신 당선인은 9명으로 20대 국회보다 1명 늘었습니다. 예, 이제 총선이 끝난 지 이틀 됐는데 이 금배지를 이제 5월 말에 받게 되는데 이 배지가 떨어질까 걱정이 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네, 뭐 저희도 여러 번 다뤘는데 벌써 1년 전 얘기가 됐습니다. 당시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이른바 동물국회가 재연됐었죠. 이때의 충돌로 인해서 상당수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일단 뭐 총선 전에 수사를 하냐 마냐 이 시기를 갖고도 좀 얘기가 많았는데 21대 국회 당선인 가운데서도 12명이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이 3명, 통합당이 9명이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인 90명을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당선자나 선거 사무장, 회계 책임자 등 당선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신분자의 선거 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낙선자들 소식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분은 솔직히 소식이 궁금하지 않은데 일단 목소리가 좀 크고 이번 총선에서 사실 한 역할로 따지면 가장 많은 일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이 뭐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각자 입장에서 따라 다르겠지만 차명진 전 의원이 연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고 있다고요? 사실 뭐 총선 당일만 해도 세 번째 낙선이다, 이 부천 소사에서의 정치를 접겠다, 뭐 이런 글을 올려서 한동안 정계를 떠나 있나 싶었는데요. 말 그대로 부천 소사에서 정치만 접은 모양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소셜미디어에 이 메시지를 올리고 있는데요. 자, 어제 올린 글을 보면 형준아, 시민아, 우리 친구잖아. 너희들 참 매정하구나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총선 패배를 차명진 탓으로 돌리는 박형준 발언을 옆에서 듣는 유시민이 은근 미소를 떠나 환호작약하더라라고 서운함을 드러냈습니다. 예, 개표 방송에서 모 채널에 두 사람이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하고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이 같이 나온 그 방송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얘기를 한 것 같군요. 그런데 저렇게 이제 성을 빼고 C도 안 붙이고 하면 세 사람이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 박형준 선대위원장, 차명진 전 의원이 친구인가요? 네, 가끔 뭐 친구가 아니어도 조반장처럼 부장한테 뭐 성태야, 성태 씨 가끔 그렇게 부를 때가 있잖아요. 제 앞에서는 안 그런데 실제 네, 가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네. 제 앞에서는 11시 전에는 안 그래요. 11시 넘어가면 바뀔 때가 있는데. 업무입니다. 저는 그럴 때가 있죠. 얻어먹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선배 부장을 이렇게 항상 깍듯이 모시고 있어요. 네, 뭐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뭐 윗사람한테 아니면 윗사람이라면 뭐 이제 꽉 코칭을 할 텐데 이 차명진 전 의원이 그렇게 부른 이유 자체가 친구입니다. 서울대 7, 8학번 동기고요. 특히 같은 시기에 또 학생 운동을 했던 인연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서운하다는 거였는데 사실 오늘은 좀 톤이 또 달라진 부분이 있었다고요? 네, 일단 첫 문장은 패자는 말이 없다로 시작을 했는데 일단 글 자체가 짧진 않았습니다. 요약을 좀 해보면 실제로 자신의 막말 때문에 수도권의 당락이 바뀌었는지 의심이 간다. 내가 지도부였다면 좌파들의 막말 프레임에 빠져 허우적거릴 게 아니라 진실 게임에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좌파의 김남국 사례를 보면 진짜 막말 덩어리인데도 지도부가 감싸고 돌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내가 한 게 막말인지 모르겠고 선거 패인이라는데도 동의를 못하겠다. 당이 본인을 감쌌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진 않았다. 이런 주장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지금 미래통합당에 낙선한 많은 의원들이 아마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부천으로 당장 달려갈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나 제가 이제 미래통합당 관계자들 얘기를 들으면 제일 영향이 컸던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차명진 전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탈당 권유기 때문에 아직 탈당이나 제명도 안 된 거잖아요. 예. 미래통합당으로서는 뭐 저번에 박형준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뼈아픈 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구단으로 불렸죠. 민생당 박지원 의원 목포에서 사실 신예 의원에게 졌습니다. 지역에서 낙선 인사하기도 바쁠 텐데 어제 이제 저녁에 서울로 올라왔다고요? 네, 이 박지원 의원에게 붙는 수식어가 몇 개 있는데 정치 구단 그리고 또 하나가 금기 원래죠. 금요일 밤엔 지역구인 목포에 갔다가 월요일에 다시
서울로 올라온다 뭐 이런 뜻인데 주중에는 의정 활동에 또 주말에는 지역구 활동에 매진하겠다 뭐 이런 의지가 나름 담겨 있는 말입니다. 자, 박지원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에 오랜만에 서울에 올라갑니다. 남은 임기 5월 29일까지 박지원의 금기원래는 계속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총선 하루 뒤라 낙선 인사를 하기 바쁜 때인데 어제 소집된 4월 임시국회 일정에 맞춰서 서울로 향한 겁니다. 뭐 사실 이제 낙선을 한 현역 의원 중에서는 간혹 이제 뭐 남은 임기를 어영부영 보내는 의원들도 간혹 있는데 이런 의정 활동은 좀 후배 정치인들이 본받을 필요도 좀 있어 보입니다. 박 의원이 따로 뭐 앞으로의 정치 행보 물론 의원은 아니죠. 낙선했으니까요. 거기에 따로 언급한 건 없습니까? 네,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요.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면서 지난 12년간 주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길을 가겠다, 응원 바란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정치부에 오래 있었지만 뭐 처음 들어보는 부분이긴 한데 김진애 열린민주당 비례 1번 이번에 이제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당선이 됐는데요. 일부 지지자들이 사실 뭐 정확한 지지자는 알 수 없지만 일부 네티즌들이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요? 네, 김진애 당선인이 이번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게 두 번째인데요. 예. 일각에서 두 번이나 비례의원을 하냐, 대의를 위해서 사퇴하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이제 뭐 선거만 끝난 다음인데? 열린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얻은 의석수가 3석이잖아요. 근데 비례 4번으로 이름을 올렸던 사람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그러니까 김진애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비례 순번에 따라서 이게 승계가 돼서 다음 순번이 승계하니까요. 네, 그럼 김의겸 전 대변인이 이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보를 하라는 주장인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김 전 대변인이 당선이 돼야 뭐 언론개혁 입법이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사실 매우 일부의 주장이고요. 사실 이 정당의 공천은 일단 지금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원이 투표해서 비례 순번을 정했고 또 공당의 정치적 결정을 보고 이제 유권자가 투표를 하는 건데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조금 이성적이진 않은 것 같고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건 괜히 듣는 사람이나 또는 김진애 이제 당선인이 나가게 되면 내가 그 자리로 가는구나라고 될 수 있는 김의겸 전 대변인이나 서로 마음만 나쁠 수 있는 듣기에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코로나19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오늘 닷새째 확진자가 2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세균 총리는 국무총리는 지금 폭풍 전야에 고요 같다. 거리두기 또 조심을 더 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도움말을 주기 위해서 김태영 순천향대 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님이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몇 가지 사실들을 좀 짚어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정세균 총리 얘기를 했는데요. 폭풍 전야의 고요인 상황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네요. 네, 그러니까 이 폭풍이 오기 전날 밤에는 아주 고요하고 정막이 흐르는 것처럼 지금 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상황이 마치 지금 이제 큰 폭풍이 오기 전 그 고요한 폭풍 전야 같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정세균 총리는 이번 달 들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확연히 줄었다면서도 내용을 살펴보면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진다. 이럴 때일수록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치 자체는 줄었지만 이 감염 경로 등을 따져보면 여전히 확산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나 해외 입국자에 의한 무증상 감염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행락철을 맞아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이 느슨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흥업소 등의 출입도 늘었습니다. 부활절과 총선 기간 중 급격히 증가한 사회적 접촉의 영향도 예의 주시해야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줄었다고 우리의 경계심이 느슨해지면 다시 확진자가 늘 수 있기 때문에 좀 시민들의 거리두기 이건 계속돼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22명이었는데요. 이 누적 확진자 수는 1,635명이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22명 가운데 14명이 해외 유입으로 이 검역 과정에서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지역사회에서 서울 1명, 광주에서 2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명은 그냥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사례이고요. 경북에서 4명, 서울, 인천, 대전, 경기가 각각 1명씩 있었습니다. 대구에서는 새로운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요. 안타깝게도 사망자는 1명이 늘어서 230명이 됐습니다. 예, 교수님께 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확인된 신규 확진자는 22명이고요. 계속 2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해외 유입을 빼면 사실상 추가 확진자는 한 자릿수가 되겠는데요. 일단 확산 속도는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 지난 주만 해도 50명대였는데 50명 내외였는데 확연히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네, 확실히 지금 의료기관에서도 의심되는 환자들이 검사를 받으러 오시는 건수라든지 횟수라든지 또 확진되는 환자가 입원 요청이 들어오는 것들도 확실히 줄었고요. 분명히 이제 한 1주, 2주 전보다는 그 확진자들의 증가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제가 4월 14일 날 강대본이 발표한 거 보면 여전히 15,000건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 정도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전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대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검사 숫자가 계속 15,000명 하루에 15,000명대로 사실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나를 검사해달라 또는 방역 당국에서 이쪽 집단, 예를 들어 확진자가 나온 예를 들어 뭐 요양병원이랄지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곳을 검사를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검사의 의심 숫자는 그만큼 일정하게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조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검사의 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보다 좀 유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우리가 정말 의심돼서 해야 되는 그런 고위험군 검사뿐 아니라 뭐 단순 접촉자라든지 해외 귀국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단순 확인 목적으로 검사하는 건수들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우리가 더 안전한 그런 상태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렇지만 똑같은 그 15,000건수라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강력히 의심됐던 그런 의심 환자들 사례는 확실히 줄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총선 국면에서는 물론 정치적 의혹이 들어간 부분이기도 하지만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의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선거를 앞두고 검사 수를 줄여서 확진자 수를 적게 내보내려는 한다는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검사 숫자만 놓고 보면 오히려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감염 사례가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일정 숫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더 적극적인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 검사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정부의 의지가 표현된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의사들이 검사를 하는 기준이라든지 그런 어떤 제한점들이 새로 생기거나 바뀐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정부가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도 잠깐 다뤘는데요. 경북 예천의 경우 한 명의 확진자가 여러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확진자가 3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아마 이제 정세균 총리가 폭풍 전야의 고요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한 명 확진자가 이렇게 사실 다시 슈퍼 전파자가 돼서 많은 확진자를 나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이겠죠. 네, 얼마든지 국내에서도 그런 위험 요소가 가지고 있고요. 또 특히나 이제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례가 지금 우리나 뭐 이런 데는 조금 진정 국면에 들었다 하더라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아직도 상당히 많은 확산세가 있고 또 최근에 일본도 많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아마 그쪽이 잠잠해지기 전까지는 우리도 좀 안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정세균 총리가 얘기한 부분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 병원이나 또는 기존의 역학조사를 통해서 동선이 파악 안 되는 지역사회에 숨은 감염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구 확산세가 처음 생겼을 때도 문제가 됐던 게 그거였거든요. 갑자기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니까 그분들의 어떤 역학동선에서 언제 감염됐는지 또는 이제 잠복기도 상당히 길게 느껴지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서도 아마 총리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서 접촉한 시점에서 감염된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 한도 내에서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거리에서 기관에서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그 안에서 다중 노출이 있었을 것을 이제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확산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걸 여전히 의심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아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번 주말까지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하느냐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한다고 했는데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까? 일단 아시다시피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틀 뒤인 19일까지입니다. 정부는 이 방침을 유지할지 아니면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할지 여부를 내일 결정할 계획인데요. 이 정부는 1, 2차 생활방역위원회 회의를 열고 일상에 필요한 지침 등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하루 신규 확진 환자가 10명 이하이고 또 확진 환자 중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이들의 비율이 일주일 평균 전체 확진 환자의 5% 미만을 유지할 경우에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 같은 목표치에 근접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정부는 높은 강도의 거리두기가 종료되더라도 물리적 거리두기는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방역이라는 게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새로운 형태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는 게 방역 당국의 입장입니다. 이제 생활 방역이라는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서로 다른 개념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컨대 생활 방역이 된다 하더라도 1, 2m 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네, 가장 큰 차이는 얼마나 강제력을 동반하는지, 얼마나 법적 제재가 가해지는지의 차이입니다. 생활 방역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법적 강제성을 다소 완화한 개념인데요. 현재 방역 당국은 종교시설이나 유흥시설, 학원, 실내체육관 시설 등에 대해서 방역 지침을 두고 지키지 않을 시에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생활 방역으로 전환이 되면 이 같은 강제성은 다소 낮아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네, 다만 4월 19일 오는 일요일에 당장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는 데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다소 좀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서울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서울 시민 10명 중에 6명은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는 건 좀 이르다, 시기상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서울 시민 대다수가 이 생활 방역 체계로의 전환은 필요하다라고 인식은 하고 있지만 4월 19일은 좀 빠르다라고 답한 사람이 33.4%였고요. 이 전환이 필요하긴 하지만 죄송합니다. 필요하다라고 한 사람이 33.4%, 전환이 필요하지만 4월 19일은 이르다라고 한 사람이 63.6%로 다수였습니다.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하는 시점을 판단하는 적정 기준으로는 확진자의 수와 관계없이 정부가 통제 가능한 대응 체계가 갖춰졌다라고 판단할 때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일단 현재 정부 분위기를 보면 꽤 오랫동안 일주일 정도 이상 20명대로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생활 방역 체제의 전환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아마 저도 외국 언론들을 보면은 유럽 국가에서도 상당히 그 국가의 어떤 그 통제 정책에 굉장히 반발하는 그런 그 여론들이 많이 비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도 조금 환자 수가 줄고 그랬으면은 국민들이 언제까지나 이런 아주 엄격한 통제를 당하는 것들을 이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전체주의적인 국가가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의 완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도 그 발표한 것처럼 사실 이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생활 방역은 내용 면에선 같습니다. 단지 그냥 규범적인 처벌 규정이 있고 없고의 차이지 여전히 이것이 여러 가지 사회적, 신체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우리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원칙이 바뀐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너무나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가이드라인이나 법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조금은 어떤 에티켓 수준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좀 규범화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이 어느 사회적 어떤 문화나 에티켓 형식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데 많은 시민들이 정부가 방역 대책에 어떤 전환을 가져올 경우 고민이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만 해도 회사 근처에 운동시설을 끊어놨다가 사실 한 번 나가고 못 나갔거든요. 계속 이제 거리두기 때문에 안 했는데 정부가 강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체육시설 같은 거 조심하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인데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되고 강제 명령은 안 했어요. 체육시설은 열 수 있는데 그러면 만약 그 회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또 고민이 될 수 있어요. 이건 내가 가는 게 맞는지 안 가는 게 맞는지.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으로 정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자율적인 에티켓을 가지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하셔야 되는 거죠. 사실은 정부 때문에 못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맞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못 간 건 맞습니다. 조익신 반장이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조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판단을 유도하고 우리가 조금 더 모든 국민들이 조금 더 그런 문명국가답게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을 보여줄 때가 아닌가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이제 여론조사에 보면 확진자 수와 상관없이 정부가 통제 가능한 대응 체계가 갖춰졌을 때 방역 체계의 전환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는 여론이 서울 시민들의 여론이 많이 있었거든요. 정부가 통제 가능한 체계라면은 어느 상황을 둬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어느 숫자까지 만일에 다시 급증했을 때 의료 시스템이 버틸 수 있는 정도라는.
꼽을 수 있는지. 지금 정도 숫자라면은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대구 신천지를 경험했을 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잘 버틸 만한 숫자가 되고 있어서요. 아마 숫자를 본다면 적절한 수준에 왔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것만 갖고 알기는 좀 어려워서 그러니까 저희 학회에도 원로 교수님들 중에서는 전 국민의 어떤 항체 검사를 해봐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굉장히 타당한 거죠. 우리가 과연 집단 면역 상황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이런 방역을 해서 막은 것만큼 이미 이 병에 대해서 면역을 가진 국민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사실 그것만 갖고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병 자체가 그렇게 완벽한 면역을 갖는 병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이런 우려가 상당히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스웨덴이나 여러 나라에서 시험했던 것처럼 그런 국민들의 면역만으로 버티기에는 이 바이러스의 어떤 독성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무섭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정부의 결단, 어떤 특정한 숫자나 시기보다는 그래서 언제 하느냐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라든지 종교시설 이런 것들이 좀 더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하게 되면은 그것이 어떤 숫자든지 조금 관계없이 더 잘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가장 안전할 거라면은 정말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계속 돼야 되는데 역시 거리 두기가 계속 경제에는 반대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정도 고민이 될 텐데 현재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지금 대응할 수 있는 확진자 증가 추이라고 본다라고 보시는군요. 예, 가까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만 명 넘는 사람들이 자가격리가 돼 있는데요. 대부분은 자가격리 지침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탈을 했다가 이탈을 다른 데서 격리 지침을 잘 지키지 않고 이탈했던 사람들이 적발이 됐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례가 있다고요? 네, 지난 4일 필리핀에서 입국한 20대 남성 A씨는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지난 8일 지인을 만나는 등 총 4차례 외출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A씨는 거주지인 중랑구 일대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구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중랑구가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A씨는 고발 다음 날에도 외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서울 북부지법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사실 정부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강력한 입장을 천명한 다음에 이전에 60대 남성이 목욕탕을 갔었나요? 그러다가 구속됐었잖아요. 이번은 좀 사례가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2차례 무단 이탈을 해서 사우나와 또 식당을 다녀왔던 60대 남성의 경우에는 구속이 됐었는데 당시 영장 전담 판사는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아 달아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의 경우에는 입국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거짓으로 제출하고 또 이 국내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주할 우려가 커서 영장이 발부가 됐지만 이 20대 남성은 거주가 일정하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구속영장에서는 이제 혐의의 중대성 이런 부분도 있지만 도주 우려 이런 부분들이 감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교수님께 좀 여쭤보면 2주간 자가격리의 수칙을 잊고 지키지 않으면 정부가 이렇게 강력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을 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자가격리된 입장에서 만약 본다면 2주 동안 방에 갇혀서 있는다는 게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도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또 자꾸 이제 지침을 잘 안 지키는 행동에 유발되는 그런 요인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 뭔가 뭐 팁이 될 수 있거나 그런 말하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집안에서도 이런 분들의 어떤 기본적인 그 손 씻기라든지 마스크 쓰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좀 충분히 돼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불가피하게 만약에 외출을 한다면 어떻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교육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영화 컨테지언이라는 걸 보면은 정말 그 접촉을 통해서 얼마나 전염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 씻기를 잘 하고 이러면서 또 야외 활동을 하더라도 정말 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최대한 자기 손 씻기 잘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비유하자면 이제 예를 들면 뭐 자녀가 군대에 갔을 때 요즘 보니까 뭐 위문하는 앱도 있고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분들이 잘 버틸 수 있도록 어떤 뭐 친구나 뭐 이런 사회 어떤 집단들이 뭐 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자가격리자들이 어떤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자가격리가 되면 사실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외출이 안 되지만 그 안에 있더라도 뭔가 이제 자꾸 외부와 뭐 요즘 소셜 미디어를 통하는 또는 뭐 스마트폰을 통하든 자꾸 연락을 하고 뭔가 즐거운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군요. 네, 그리고
거듭 굉장히 강조할 수 있겠지만은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들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됐던 분들은 굉장히 사람들이 밀집된 그런 공간에 그냥 그 별 죄책감 없이 가셨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그 본인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나라보다도 동선 공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망신을 당할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고지가 돼야 됩니다. 어떤 무지 때문에 이런 또 피해를 만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한 것들이 금방 노출될 수 있다는 것들을 아시면 아마 좀 안 그러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실제 외국인들의 경우에도 핸드폰을 놓고 나갔다가 다시 당국에 불법 긴급하게 이제 조사를 한 거에서 드러나서 체포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치료제 얘기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볼라 치료제죠.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미국 한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네, 미국의 한 메디컬 매체가 전한 내용입니다. 시카고 대학교에서 진행 중인 임상 실험 결과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들 대부분이 렘데시비르 치료 후에 열과 호흡기 증상이 완화돼서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퇴원했다라는 보도였습니다. 자, 우리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도 이 렘데시비르와 관련한 임상 실험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병원이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그 제약사가 주도하는 그런 임상 시험에도 국내 병원 한 3군데 정도가 공동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의 사례에 투여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아직 나올 정도까지는 진행이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얘기를 잠깐 또 교수님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렘데시비르는 우리나라에서도 초반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때 중국에서 일부 효과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코로나19 첫 완치자가 나온 병원에서도 효과를 봤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검증이 안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데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일단 큰 전제를 말씀드리자면 안타깝게도 아직은 이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확실하게 효능이 입증된 치료약은 없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그 기사가 근거가 뭔가 제가 찾아봤더니 사실 지난 4월 10일 날 뉴잉글랜드 저널에서 나온 것들은 이제 동정적 사용, 그러니까 이 병을 이제 효능을 밝히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동의를 하고 그 약을 썼던 사람들의 경과가 좋아졌더라 이런 보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약 때문에 좋아졌는지 아니면 체력이 이제 면역력을 좀씩 회복하고 그러면서 좋아진 이런 것들은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보고에 따르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효과가 있다, 효능이 있다라고 말할 때는 안 쓴 사람과 쓴 사람을 비교했을 때 치료 성적의 차이가 났다. 이것을 우리가 효능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쓴 사람들이 좋아졌더라.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좋아진 사람들이 이 약을 썼더라. 이런 말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냥 우연히 쓴 사람들한테도 좋은 효과를 경험했다. 우리가 이제 간증하듯이 어떤 경험을 보고한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나온 얘기도 이것이 그 동정적 사용을 했던 뉴잉글랜드 저널 보고 이후에 그 임상 중간 보고를 시카고에 있는 병원에서 했는데 똑같은 겁니다. 사용했던 사람들이 좋은 경험을 했다는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더 나았더라. 아무런 약을 안 쓴 사람들보다 확실히 효능이 있다 이런 걸 말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의학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뭐 주가를 올린다든지 다른 좀 호기심을 유발했던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의도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주가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지금 말씀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비슷한 체력, 면역력, 비슷한 병의 증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사람 안 쓴 사람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실험하지 않고 일부 좋아진 환자 이 약을 쓴 환자 중에 좋아진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군요. 예, 그래서 아직 그렇지만 그래도 이 렘데시비르라는 약이 그 여러 가지 후보 약들 중에서 그래도 상당히 그래도 유망한 약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렇지만 큰 원칙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효능을 가진 약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더 기다려봐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궁금해서 하나 좀 더 여쭤보면 예를 들어서 한약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사상의학이라고 해서 체질에 따라서 한약을 쓰는 그런 뭐 한의학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예를 들어서 또는 백신도 방금 저 렘데시비르랄지 특히 이제 일본에서 있는 약제를 아베 총리가 계속 광고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약제랄지
이 환자에 따라서 환자의 체질이나 면역력 아니면 또는 기저질환의 종류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의사들은 임상 연구를 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보건에 도움이 되는 결론을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만약에 이 약이 효능이 없더라고 밝혀지게 되면은 한 뭐 200명한테 썼더니 200명 모두에게 효능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 연구자가 찾아보는 거는 그러면 그 세부 그룹 중에서 어떤 군들은 조금 더 혜택을 받는지를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예. 전체에서 효능이 없었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자한테 효능이 있었다든지 뭐 남자한테 효능이 있었다든지 여자한테 효능이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은 숫자, 지금 보면 아직 한 100명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사용한 것들에 대한 결과들이 나온 건데요. 조금 더 많은 수에서 관찰을 하게 되면은 그런 세부적인 이득까지도 점차 알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제약회사 중에서 약의 효능을 얘기를 할 때 효능이 있는 집단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겠군요. 여러 계속 실험을 하면서. 네, 예. 그러니까 제약회사가 그런 내용을 조작하거나 비윤리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자기 회사에 유리한 결과를 찾으려는 그런 그 방향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의학적으로 타당한 부분들을 이제 찾는 과정에서 같이 이제 기여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알겠습니다. 역시 전 세계인들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치료제 또는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꽤 많이 기다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경제 관련돼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게 바로 경제입니다. 왜냐하면 거리 두기를 하면 만나지 않고 만나지 않으면 소비하지 않고 소비하지 않으니 생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용 문제가 심각한데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이번 3월 달 고용이 11년 만에 최저치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60만 9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9만 5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자 수 감소폭이 20만 명에 육박한 건데요. 이 같은 감소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5월 24만 명이 감소한 이후 최대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위기가 본격적으로 현실화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특히 일자리를 잃은 업종은 서비스업에 집중이 됐는데요. 도매와 소매업이 16만 8천 명, 숙박과 음식업이 10만 9천 명, 교육 서비스업이 10만 명 등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네, 무엇보다 임시 근로자도 42만여 명이 줄어들면서 44만 7천 명이 감소했던 1998년 IMF 이래 최대 폭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외환위기 때 버금가는 수준의 충격이 미친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일용 근로자도 17만 3천 명이 감소해서 사실상 취약계층에 큰 영향이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정부는 다음 주에 고용 유지 또 실업, 긴급 일자리 대책 등이 담긴 고용 안정 패키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사실 지금은 생명이 가장 먼저고 방향이 먼저이기 때문에 일단 고용과 경제가 당장은 급해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 뉴딜이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국의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원래 이번 달 말까지가 이른바 셧다운 기간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 기간을 연장할지 말지를 결정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내려고 했는데 뉴욕 주지사가 먼저 우린 연장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경제활동 재개에 관련한 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황이었는데 이를 앞두고 앤드류 쿠오모 이 뉴욕 주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셧다운 조치를 5월 15일까지 연장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현재 뉴욕주는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가장 많은 지역인데요. 이 쿠오모 주지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 바로 이걸 계속해야만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발표를 앞두고 뉴욕 주지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주지사가 말이 안 맞는 것이도 있는데요. 일단 뉴욕에서는 트럼프의 가이드라인과 상관없이 계속 셧다운을 하겠다는 거죠. 네, 사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건강한 미국인은 조건이 충족한다면 이제 일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거리 두기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다만 판단은 주지사에게 일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My administration is issuing new federal guidelines that will allow governors to take a phased and deliberate approach to reopening their individual states. We are not opening all at once, but one careful step at a time. And some states will be able to open up sooner than others. Some states are not in the kind of trouble that others are in.
네, 백악관은 경제 정상화를 위한 3단계 대응 지침을 마련했는데요. 지침엔 미국의 재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각 단계별로 요건을 충족시키면 개인과 기업, 학교와 병원 등 공공시설 그리고 체육관, 술집 등이 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침은 주지사들이 각각 각 주의 상황에 맞게 단계별로 조치를 할 수 있고 또 주지사가 제한 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허용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그동안 모든 권한은 자신에게 있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주지사들이 연대해서 경제활동 재개를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하겠다는데 그때도 상당히 이제 화를 냈었는데 일단은 한 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자, 좀 따져보면요. 교수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별로 사실은 감염, 전염이라는 것이 물리적 거리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지역에서는 일상을 다시 돌아가도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전남과 전북, 제주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또 확진자가 안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지역별로 다른 방역 대책을 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이 어떤 방역 모델을 제시했을 때 매뉴얼로 생각했던 것들은 이제 대도시보다는 아마 미국의 일반적인 그런 환경들일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당히 널찍널찍한 공간에서 그 집이 띄어져 있고 이런 공간에서 나왔었는데 이번에 뉴욕이라든지 이런 데를 경험하면서 아마 그분들도 상당히 어떤 대도시의 어떤 공포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에서도 그랬으니까 우리가 따라한다는 게보다도 우리 자체가 먼저 우리도 방역 모델이 될 수도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미국보다는 우리나라는 상당히 그래도 균질한, 그러니까 거의 모든 도시가 상당히 도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이 많고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따라서는 훨씬 인구 밀도가 낮거나 어떤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농어촌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아마 도시와 똑같은 그런 정책을 하는 것들은 옳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지역 광역단체별로 확진자가 없는 것은 단계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그 작은 영토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미국으로 말하자면은 우리나라 전체가 대부분 다 도시화된 생활을 우리나라 인구의 한 반 이상이 그 큰 도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죠. 이방카 트럼프의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카 트럼프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를 했었는데 정작 본인이 그렇지 않았었다고요? 네,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방카 트럼프가 2주 전에 자신의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먼저 한번 보고 가시죠. This will be an enormous challenge for all of us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But those lucky enough to be in a position to stay at home, please do so. Each and every one of us plays a role in slowing the spread. And social distancing saves lives. It has saved lives, and it will continue to save lives. 네, 들으셨겠지만 이방카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집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제발 있자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그런데 뉴욕타임즈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방카가 지난 8일 남편이자 백악관의 선임 보좌관인 제러드 쿠시너와 함께 또 세 자녀와 함께 뉴저지에 있는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국민들에게는 집에 있자라고 해놓고선 거주지인 워싱턴 DC를 떠나서 리조트를 찾은 건데요.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이방카도 소셜미디어 계정에 유월절을 기념하는 글도 올렸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방카가 여행을 자제하라는 연방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자, 백악관은 가족의 집으로 여겨지는 밀폐된 시설에서 가족끼리 개인적으로 유월절을 보낸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예, 물론 이제 트럼프가 소유하고 있는 골프클럽 리조트이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서 거리두기는 충분히 되겠지만 그러니까 대중시설이 아니다, 우리 별장이다라는 의미였는데 사실 집에 있자는 거는 이제 이동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이제 별장에 갔다라고 해서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면 좀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좀 화가 날 수 있을 것으로 그리고 보입니다. 다 국민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동수단도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갔으면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자가용 비행기 타고 우리 별장에 갔으니 괜찮다라는 거는 사회 지도층 인사로서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본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지난주에 아베 총리가 도쿄도를 포함해 7개 지역에 긴급사태를 선포했는데 어제 저녁으로 확대를 했죠. 그동안 확진자도
2배로 늘었고요. 네, 아베 총리가 도쿄도를 포함한 7개 광역단체에 대해서 1차 긴급 사태를 선포했던 지난 7일에 이 확진 환자가 모두 5천여 명이었는데요. 이후에도 일본 전역에서 확진 환자가 계속 늘어나자 아베 총리는 어제 긴급 사태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일본의 신규 확진 환자는 570여 명이 늘어서 10,000명을 넘어섰는데요. 자, 그러니까 긴급 사태 선포 이후 9일 만에 2배 정도 급증한 겁니다. 현재까지 지금 일본의 자치단체, 일본 47개 도도부현 가운데 이와테현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본 정부는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공식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 시작한 차량 탑승 검사 방식은 많은 검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감염 확산 위험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서 세계 각국이 도입해 왔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그동안 야외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체가 오염될 우려가 있고 또 의료진 진단 없이 검체를 채취한다는 등의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내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의 정책과는 별도로 드라이브스 검사를 도입하겠다고 하자 결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도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교수님께 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지금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일본의 위험성은 특히 확진자의 정확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건데요. 앞서 이제 교수님 우리나라에서도 몇 명만 감염 경로를 몰라도 위험 요소라고 했는데 일본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일본이 사실 세계 최고령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많은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일단은 우리가 일본과의 어떤 갈등적인 상황에서 상상하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를 내려놓고 이제 당연히 보자면요. 그건 내려놓고요. 인권의 문제도 일본은 정말 누가 봐도 정말 매뉴얼의 나라거든요. 교과서의 나라고 굉장히 원칙적인 거를 하는 그런 국민들로 돼 있는데 아마 제가 그냥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메르스를 경험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메르스를 경험했을 때는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모든 가이드라인을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미국에서 추천했던 것들을 우리 혈식에 맞게 적용을 했는데 전혀 듣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침 대로 했을 때 계속 환자가 터져 생기고 이런 것들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떤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대응에 있어서도 조금 과잉 대응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일본은 상대적으로 자기네들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게 어느 정도는 그런 거리두기라든지 뭐 조금 완만한 정책을 하더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큰 차이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본이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도 일본과 교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아베 정부가 잘 대응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치부회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뉴스룸이 이어집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는 원래 시간인 오후 5시로 찾아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